그리고 노학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어쨌거나 그의 편지는 활기찬 내용에서 차츰 우울함과 그리움의 내용으로 바뀌어 갔다. 그런 겨울밤에 난로에서 스프가 끓고 있는 소리를 듣노라면 서점 구석에서 겪던 무더위와 먼지 덮인 아몬드 나무 잎새에 내리쬐던 햇살과 낮잠 시간에 졸음에 잠겨들던 아련한 기차 소리가 그리워지노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지난날 마콘도에 있을 때 겨울의 난로에서 끓고 있는 스프와 커피 장수의 고함 소리, 봄날에 아련히 들려오던 종달새 소리 등의 고향을 그리워하던 것과 같은 이치였다. 마주 세워놓은 두 개의 거울에 비친 두 향수의 틈에 빠져버린 그는 비현실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잃고서 모두가 마콘도를 떠날 것이며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 그가 가르친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호라티우스에게는 똥이나 처먹으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과거는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지나간 봄은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사랑이 아무리 격정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질없는 순간의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루고 있었다. 마콘도를 떠나야 한다는 그의 충고를 제일 먼저 따른 사람은 알바로였다. 그는 자기 집 마당에 묶어놓아 지나가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던 표범을 비롯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처분한 뒤 기차를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평생 승차권을 구입해 마콘도를 떠났다. 그는 여행 도중 역에 닿을 때마다 차창을 통해 바라본 순간적인 바깥 풍경들에 대한 소감을 허풍스럽게 적어보내곤 했다. 루이지애나의 모카밭에서 일하는 짐승 같은 흑인들, 켄터키의 푸른 들판을 날개가 달린 듯이 달리는 말, 애리조나의 불타는 석양소옥을 거니는 그리스 연인들, 미시간 호숫가에서 수채화를 그리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담고서 붓을 흔들어 대던 빨간 스웨터를 입은 처녀의 얘기들을 적은 장편 소설시를 읽노라면 그가 현실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 망각 속으로 던져버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의 뒤를 이어 알폰소와 헤르만이 마콘도를 떠났다. 어느 토요일 그들은 월요일에 돌아오겠다고 떠난 이후 소식이 끊겼다. 카탈로니아 학자가 떠난 뒤 1년 후에는 가브리엘만이 마콘도에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니그로만타의 빌부터 들쭉날쭉한 적선에 기대어 연명하면서 빈둥거렸다. 그러면서 1등에 당첨되면 파리 여행을 시켜준다고 프랑스 잡지의 현상 퀴즈에 열심히 답을 적어보내고 있었다. 그 잡지를 구독하고 있던 아우렐리아노는 그가 해답 찾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그 작업을 아우렐리아노의 집에서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브리엘의 숨은 애인인 메르세데스가 살고 있는 마콘도에서 하나 남은 약방에서 길초근 냄새를 맡아가면서 했다. 이 약방은 자기 파괴를 계속하여 모든 것을 끝장낼 듯이 덤벼드는 시간이라는 괴물 앞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결코 끝이 날 수 없는 시간의 한 속성처럼 아직은 자기 파괴의 손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과거의 유물이었다. 마콘도의 황폐화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가브리엘이 마침내 현상 퀴즈에 당첨되어 두 벌의 옷과 한 켤레의 구두와 라블레 전집을 챙겨들고 파리로 가기 위해 역으로 나갔을 때는 기차가 서지 않고 지나가곤 했기 때문에 손을 열심히 흔들어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내야만 했다. 옛날의 터키인 거리도 이 무렵에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다. 그곳에 남은 마지막으로 아랍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문간에 나와 앉아서 죽음이 그들을 끌고 가기만을 기다렸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포목을 다 팔아치운 지도 여러 해가 지나 어둑어둑한 진열장에는 낡은 마네킹만 남아 있었다. 엘라베마 프레트빌에서 아니스로 양념한 오이피클을 먹으면서 기나긴 밤을 넌더리 내면서 그녀의 손자들의 장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시키려고 패트리샤 브라운이 애를 썼던 바나나 회사 지역은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들판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 앙헬 신부 후임으로 온 늙은 신부는 옆 건물인 성당을 점령하고 있는 도마뱀과 쥐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절염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물 침대에 누워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들도 떠나버리고 먼지와 무더기가 숨을 막히게 하는 마콘도에서 아직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였다. 그들은 고독한 사랑과 사랑의 고독에 잠겨 불개미들이 들끓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가스통이 브레셀로 돌아가 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다 지친 그는 어느 날 몇 가지 사소한 필수품들만 작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마콘도를 떠났다. 그는 자기가 신청한 계획보다 더 야심에 찬 제안을 당국에 제시한 독일인 비행사들에게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몰고 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처음으로 사랑을 나눈 날 오후부터 아우렐리아나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가스통이 자리를 비운 틈틈이 뜨거운 욕정을 충족시키고자 애를 썼지만 그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하면 사랑의 행위를 중도에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다 마침내 두 사람만 집에 남게 되자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욕구를 채우느라 온 정신을 사랑에만 집중했다. 그들이 어찌나 격렬하게 광란의 순간을 연출했던지 무덤 속에 누워있는 페르난다의 해골이 놀라 달그락거릴 정도였다.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흥분에 찬 외침과 주체할 수 없는 신음소리는 오후 2시에 식당에 놓인 식탁 위에서도 들려왔고 새벽 2시에 곡식 창고 안에서도 들려왔다. 너무나 애석해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낭비해버린 시간을 생각해봐. 격정의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는 개미들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고 굶주림을 채우려고 집에 대들보를 갉아먹어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맹렬히 분출하는 용왕과도 같이 현관을 덮치는 것도 지켜보기만 했으며 다만 개미들이 침실로 쳐들어올 때만 맞서 싸웠다.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 원고를 들여다보는 일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카탈로니아 학자로부터 온 편지에 성의 없이 대충 답장을 적어보냈다. 그들에게는 현실 감각과 시간관념과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조차 번거로워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조리 폐쇄시키고 과거의 미녀 레메디오스가 그랬듯이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으며 마당의 흙밭에서도 알몸으로 뒹굴었다.
어느 날 오후에 그들은 욕조 속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하마터면 익사할 뻔하기도 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불개인미보다 더 집안을 파괴했다. 응접실의 가구는 모두 부서졌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전쟁터에서 사랑을 치르는 동안에도 멀쩡했던 그물침대마저 그들의 광적인 행위로 너덜거리게 되었다. 묘는 갈갈이 찍혀 안에 있는 솜이 비어져 나와 그들은 마룻바닥에 부풀어 온 솜털의 늪에 잠겨 숨이 막히기도 했다. 아우렐리아노 역시 상대에 못지않게 광란의 사랑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미친 사람에게서나 보여질 수 있는 번뜩이는 재치와 넘치는 정욕으로 이 혼돈의 낙원을 지배한 것은 아마란타 우르술라였다. 그녀는 그녀의 고조 할머니가 동물 과자 만드는 일에 쏟아부은 열정을 사랑행위에 쏟고 있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자신이 고안해낸 사랑법에 도취되어 쾌락의 웃음을 웃거나 즐거움으로 충만한 노래를 부르는 반면 아우렐리아노는 강력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문득 침묵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랑법을 완전히 터득한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 지나친 열정의 발산으로 지칠 때에도 그 나름대로의 맛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육체를 음미하면서 행위대에 따르는 노곤함이 주는 감미로운 욕정의 발산 그 자체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우렐리아노가 계란 흰자위로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풍만한 유방을 문지르거나 그녀의 탱탱한 허벅지와 뽀얀 살빛의 아래에 코코아기 이름으로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우렐리아노의 엄청나게 큰 성기를 인형처럼 주무르면서 그것에다 루즈로 광대의 눈을 그리는가 하면 눈썹 그리는 연필로 터키인의 코수염을 그리기도 했으며 비단 나비 넥타이를 매거나 은종이로 만든 모자를 씌웠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온몸에 복숭아 잼을 바르고 개처럼 상대방의 몸을 서로 핥으며 돌아다니다가 복도에서 정사를 벌였다. 그들을 산채로 뜯어먹으려는 식인개미가 덤벼들었을 때에야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광란의 와중에서도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가스통의 편지에 꼬박꼬박 답장을 했다. 그는 너무 먼 곳에 있는 데다 몹시 바빠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가스통은 한 편지에서 동업자들이 비행기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브레셀의 선박회사가 실수로 탕가니카행 배에 그것을 실어보내 그곳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마콘도라는 이름의 부족에게 보내주고 말았다고 했다. 이 실수가 빚어낸 결과는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비행기를 다시 찾는 데만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짓게 되었다. 한편 아우렐리아노는 카탈루니아 학자가 보내오는 편지와 약국을 경영하는 메르세데스가 들려주는 가브리엘에 대한 소식 외에는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처음 그 접촉들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돌아올 이름을 받아 챙기고는 그대로 파리에 주저앉아 루이 도핑 거리에 위치한 음침한 호텔의 여직원들이 내다버리는 빈병이나 헌신문 따위를 주워 팔아 연명하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몽파르나스의 노병 카페에 여인들이 모여드는 봄이 올 때까지는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있을 것이며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로카마두루가 양배추 삶는 냄새가 나는 방에서
그러했듯이 어느 골방에 들어앉아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식은 점차 모호해져 갔고 카탈로니아 학자의 편지도 우울의 색조를 띠면서 뜸해졌기 때문에 아우렐리아노는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남편 가스통을 생각하는 정도밖에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의식의 행복에 잠겨있는 세계를 짓뭉개는 들소떼처럼 가스통이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 편지를 읽으며 이제는 너무나 가까워진 그들에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넣어놓은 편지를 남편에게 보냈다. 자기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에 치여버린 지금 아우렐리아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한 것과는 달리 가스통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어조의 답장을 보냈다. 그는 두 장의 편지에서 변화무쌍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 교훈적인 언급을 하고는 그들이 짧은 결혼생활 동안 맛보았던 것 같은 행복을 두 사람이 누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가스통의 태도에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자기가 남편에게 헤어질 구실을 제공한 것 같은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이로부터 6달 후 잃어버린 비행기를 찾기 위해 레오폴드빌에 도착한 가스통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많은 물건을 마콘도에 남겨두고 왔지만 자전거에 대한 미련만은 버릴 수가 없으니 그것을 보내달라고 하여 아마란타 우르슬라를 격분하게 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녀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무엇이든 참고 지냈다. 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가리지 않고 훌륭한 남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그녀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다. 가스통이 남겨두고 간 돈이 다 떨어져 궁핍한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격렬한 행위처럼 자극적이지는 않았으나 정욕에 불타오르던 시절에 못지않은 행복을 차분한 사랑으로 가꾸었으며 더욱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 필라르 테르네라가 숨질 무렵 그들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물고기 뼈로 만든 목걸이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가 한 다스를 사주었을 뿐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았다. 아우렐리아노는 이 무렵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재능이나 백과사전적인 지식, 가서 살아보지도 않은 먼 나라의 일이나 눈으로 보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줄줄이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마콘도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전 재산과 맞먹는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보석이 아무 쓸모가 없는 일과 마찬가지 이치였다. 그들은 기적이라 할 만하게 살아갔다. 이런 처지에서도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천성적인 명랑함과 사랑의 기교를 생각해내는 기발함은 여전했지만 점심 식사 후에 복도에 나가 앉아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잠을 자는 듯이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겨났다. 아우렐리아노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꼼짝하지 않고 앉아 서로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듯이 들뜨지 않은 애무를 했다. 불확실한 미래는 그들의 마음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했다. 그들은 홍수가 졌을 때 마당에 고인 물을 튀기며 뛰어다녔던 일, 도마뱀을 잡아 죽여서 우르슬라의 몸에 걸쳐 놓던 일, 우르슬라를 산채로 땅에 묻으려 했던 장난 등을 떠올리며 그 시절이 지상 낙원이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추억 떠듬기를 하는 동안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 예전부터 그들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점이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좀 더 깊은 과거 속으로 내려가 어느 날 우연히 메르키아데스의 방에서 한 사내 아이를 보았고, 어머니가 그 아이는 부모가 없으며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온 것을 건져냈다고 얘기해 주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 얘기를 믿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이 이리저리 따져본 끝에 내린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페르난다가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가 수치스럽고 추악한 소문만 잔뜩 남겨놓은 페트라 코테스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찜찜해졌다. 아우렐리아노는 아내와 자기가 남매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다가 자기의 혈통에 대한 진실을 밝힐 만한 자료가 없나 하고 성당으로 가서 지하실에 보관된 조미 먹고 곰팡이가 핀 문서들을 뒤적였다.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는 초콜릿의 기적을 보여주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니카노르 레이나 신부가 아마란타 부엔디아에게 영세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혹시 17명의 아우렐리아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네 권의 기록부를 샅샅이 뒤져 그들의 출생 기록을 찾아냈으나 그들이 영세를 받은 날짜가 자신의 나이와는 너무 멀어 실망하고 말았다. 알 수 없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캐내려고 불안한 기색으로 허둥대는 그를 보고 그물 침대에 누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신부가 치근하다는 듯이 이름을 물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라고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무리 조사해봤자 헛수고라네. 신부는 확신에 찬 어조로 소리쳤다. 아주 오래전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거리가 이 도시에 있었다네. 그 당시에는 아이들 이름을 거리 이름에다 다 붙여주곤 했었지. 아우렐리아노는 화가 나서 몸을 털었다. 당신도 똑같군요. 그는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말인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32번에 걸쳐 반란을 일으켰다가 모두 패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우렐리아노가 대답했다. 군인들이 3,000명의 노무자를 가두고 기관총을 난사해 학살하여 200량의 화차를 연결한 기차에 그 시체를 실어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부는 딱하다는 눈길로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이보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자네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여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바구니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더욱 폐쇄적인 사랑을 키워갔다. 이제는 바람만 살랑 불어도 무너져 버릴 것처럼 황폐화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몹시 제한적이어서 페르난다의 침실에 앉아 조용히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맛보거나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복도에 앉아 태어날 아기의 양말과 모자를 뜨는 동안은
아우렐리아노는 그 곁에서 카탈로니아 학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을 제외한 집의 다른 곳은 집요한 파괴의 손길에 방치되어 있었다. 은세공 작업실이나 메르키아데스의 방,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디의 고요하고 원시적인 거처는 인적이 끊긴 밀름 깊숙이에 외따로 있는 것 같았다. 잔인한 자연의 재앙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서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바카와 베고니아를 계속 가꾸었고 인간과 개미와의 경계를 구분해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주위에 횟가루를 뿌렸다.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손질하지 않은 머리는 아무렇게나 자라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얼룩무늬 반점이 생겼으며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다. 사랑에 도취되어 매끄럽게 뒤틀리던 쪽제비 같은 몸매는 불뚝해진 배를 지탱하느라 엉망이 되어 재수없이 잡혀 새장에 가두어진 카나리아와 목에 비단밧줄을 건 남편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연병할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로 식인종처럼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들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던 하나 남은 연결고리도 임신 6개월째 접어들 무렵에 풀리고 말았다. 어느 날 카탈로니아 학자가 보낸 것이 아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그 편지의 발신지는 바르셀로나였으며 공무원의 필체가 분명한 흔히 사용하는 청색 잉크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사무적이며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아우렐리아노가 재빨리 편지를 낚아챘다. 그러지 마. 아우렐리아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알고 싶지 않아. 그의 예감대로 다시는 카탈로니아 학자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았다. 아무도 읽지 않은 그 편지는 언젠가 페르난다가 결혼 반지를 그곳에 두고 기억해내지 못해 애를 먹은 선반 위에서 존벌레에게 먹히며 안에 담긴 나쁜 소식과 함께 사그라져 갔다. 고독한 두 연인들은 환멸과 망각의 사막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엄숙하고 불행한 최후의 순간으로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었다. 그 최후의 순간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한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광란의 사랑을 씨앗으로 하여 태어날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기로 다짐하고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몇 달을 버티었다. 밤에 침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그들은 개미들이 설쳐대는 소리와 존벌레가 사각거리는 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잡초들이 번식하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다. 다만 죽은 사람들이 배회하는 소리에는 여러 차례 잠이 깨었다. 집안의 혈통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생명의 신비와 투쟁하고 있는 우르슬라. 위대한 문명의 신비한 발명이라는 환상을 쫓아다니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있는 페르난다. 전쟁의 환상과 황금 물고기의 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 속에서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 등이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들 죽은 사람들을 보며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환멸과 망각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곤충들이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려 하는 이 비참한 낙원이 앞으로 어떤 짐승인가가 다시 빼앗아 가는 날이 온다 해도 자신들은 죽어 유령이 되었어도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두 사람은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6시 아마란타 우르슬라에게 진통의 순간이 찾아왔다.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영원한 미소의 소유자인 산파가 와서 그녀를 식탁 위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고는 산모의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사내 아이의 커다란 울음소리로 바뀔 때까지 말을 달리듯이 마구 엉덩방아를 찧어댔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호세 아르카디오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하며 아우렐리아노를 닮아 커다랗고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눈을 가진 아기의 모습을 지난날 저주받은 죄악과 숙명적인 고독을 모두 씻어버리고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집안을 부흥시켜줄 100년의 시간 속에서 사랑에 의해 태어난 최초의 인간인 아기의 모습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진짜 식인종 같군. 그녀가 말했다. 아이 이름을 로드리고라고 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남편이 반대하고 나섰다. 아우렐리아노라고 불러야 해. 그래야 32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탯줄을 끊고 나자 산파는 아우렐리아노에게 등불을 비치게 하고는 아기의 몸에 덮여있는 푸른 양수를 헝겊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엎어놓은 뒤에야 그들은 아기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기에게 돼지 꼬리가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아우렐리아노나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과거 집안에 같은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다 우르슬라의 끔찍한 경고도 잊어버렸으며 산파 역시 아이가 두 번째 이갈이를 할 때쯤 잘라주면 된다고 가볍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마음을 놓았다. 더욱이 그 일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하혈이 멋지 않았던 것이다. 거미줄 뭉치나 재를 뭉쳐 막아보려 했으나 그것은 흐르는 냇물을 손으로 막는 격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명랑한 표정을 잃지 않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파랗게 질려있는 아우렐리아노의 손을 부여잡고서 자기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죽겠다고 작정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인간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타일렀고 산파가 하혈을 막으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피부에서 모든 빛깔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자 아우렐리아노는 희망을 잃고 말았다. 월요일 새벽에는 한 여인이 불려왔다. 그녀는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침대 곁에 붙어서서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지 않고 영험이 있다는 주문을 외웠지만 산모의 격렬한 피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 어떤 치료 방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24시간 동안의 절망적인 치료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저절로 피가 멎자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음을 알았다. 얼굴에 나타난 반점이 사라지고 석고상처럼 새하얀 얼굴이 회복되면서 지워졌던 미소가 다시 떠오른 것이었다. 아우렐리아노는 이 순간 자기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금 그들을 곁에 있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 산모가 미리 마련해 놓은 요람에 아이를 눕히고 시체의 얼굴에 시트를 덮어 주었다. 그리고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찾기라도 하려는 듯이 거리를 배회했다.
그는 한동안 들리지 않았던 약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곳은 이미 목공소로 변해 있었다. 손에 등불을 들고 나온 노파는 넋나간 듯이 서 있는 그를 딱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목에 개슴츠레한 눈을 가진 메르세데스라는 여자는 본 일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탈로니아 학자의 서점이었던 곳의 문에 이 말을 기대고서 흐느껴 울면서 사랑했던 기억을 뒤흔들 수 없어서 차마 죽음을 지켜본 자리에서는 울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서야 경류처럼 쏟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또 황금 동자의 집 시멘트 벽을 주먹에 피멍이 들도록 두드리며 필라르 테르네라의 이름을 불렀다. 어렸을 때 도요세가노니는 마당에서 하늘을 나는 불빛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광채를 내는 오렌지빛 원반의 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폐허가 된 사창가의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카페에서 아코디언 악단이 현임 프란시스코의 비결을 물려받았다며 대주교의 조카이기도 한 라파엘 에스카로나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한 쪽팔이 불에 타버린 바텐더가 아우렐리아노를 불러 술을 한 잔 대접했고 아우렐리아노 또한 술을 샀다. 바텐더는 자기가 한 쪽팔이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우렐리아노에게 얘기했다. 그러자 아우렐리아노는 누나와 사랑을 나눈 죄로 불에 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바탕 울고 난 아우렐리아노는 고통이 한결 덜어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마콘도의 마지막 날이 밝자 다시 홀로 남겨진 그는 광장 한복판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잠든 세상을 깨우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쳐댔다. 친구라는 놈들은 모두 개새끼들이다. 토사물과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 휘청거리고 있는 그를 니그로만타가 와서 부축했다. 그녀는 아우렐리아노를 자기의 침실로 데리고 가서 몸을 닦아준 뒤 뜨거운 고깃국을 한 그릇 먹였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려는 뜻에서 숫덩이를 들고 그가 지금까지 그녀에게 빚진 사랑의 대가를 문틀 위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또 그가 홀로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자기의 슬픈 과거를 들려주고는 같이 슬픔의 동료가 되었다. 잠깐 동안 눈을 붙인 아우렐리아노는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두통으로 잠이 깨자마자 아기를 떠올렸다. 그러나 아기는 요람 속에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살아나 아기를 돌봐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뛰어오르는 듯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시트를 들추자 시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자기가 돌아왔을 때 침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을 떠올리고는 박하향이 풍기는 복도를 가로질러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해산할 때 사용했던 커다란 솥과 피투성이가 된 담요, 재가 담겨있는 단지, 식탁 위의 가위와 가재, 그리고 그 곁에 기저귀에 둘둘 말려있는 탯줄이 눈에 띄었다. 그는 밤사이에 아기를 보살피려고 산파가 다녀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흔들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 의자는 이 집을 새로 지었을 때 뜨개질을 가르치기 위해 레베카가 앉았던 것이며 아마란타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과 장기를 둘 때 앉았고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옷을 지으려고 앉아 있었던 곳이었다. 그는 문득 자기가 그토록 무섭고 무거운 과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친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지닌 그리고 타인이 부여한 그리움의 칼날에 여지없이 상처를 입은 그는 말라 죽은 장미숲에 아직도 붙어있는 거미줄의 질긴 생명력과 독보리 풀의 강인한 번식력과 2월의 새벽 하늘의 영원한 인내심을 눈부신 듯이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그는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았다. 지구상의 개미가 모두 모인 것 같은 거대한 개미떼가 물기가 마르고 살갗이 자루처럼 부풀어 오른 아기의 시체를 마당의 자갈길을 지나 그들의 굴로 끌어가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메르키아다스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확연히 깨달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피지 원고에 적혀있던 인간이 사는 시간과 공간의 맥을 집어낸 글귀를 떠올렸다. 처음의 것은 나무에 묶일 것이며 최후의 것은 개미에게 먹힐 것이다. 아우렐리아노는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렸을 때 자기 생애를 통틀어 이때처럼 정신이 맑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바깥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는 일이 없도록 페르난다가 그랬듯이 모든 문과 창문을 십자가처럼 판자를 갈아주고 못질을 해버렸다. 그는 자기의 운명이 메르키아데스의 양피지에 적혀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유사 이전의 식물과 솟아오르는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물방울과 인간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린 반짝이는 곤충들 사이에서 손쉽게 양피지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것을 빛이 밝게 비치는 바깥으로 들고 나오기에는 마음이 너무 조급했으므로 그 자리에 선 채 큰 소리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원고를 마치 스페인어로 쓰여진 것처럼 그리고 한낮에 환한 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막힘없이 쉽게 읽었다. 그것은 메르키아데스가 한 집안의 100년 동안의 역사를 내다보며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메르키아데스는 자신의 모국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이 역사를 기록했으며 짝수행은 아우구스트 황제가 사용하던 개인 암호로, 홀수행은 라케다이몬 군대의 암호를 사용하여 기록해두었다. 그리고는 아무나 함부로 해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편적인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100년에 걸쳐 매일 일어날 일들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것처럼 뭉뚱그려 놓았다. 아우렐리아노가 이와 같은 비밀을 순간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마란타 우르술라와의 사랑에 얽힌 위대한 혼돈의 선물이었다. 이처럼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는 환희에 도취한 아우렐리아노는 언젠가 메르키아데스 자신이 아르카디오에게 읽어준 바 있는, 실은 아르카디오의 총살을 예언한 교회의 칙령과 같은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육체와 영혼의 일체가 되어 승천하게 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미녀 레메디오스의 탄생을 예언한 대목을 읽었다. 또한 능력의 부족과 인내심의 결핍뿐만 아니라 시도 자체가 시기상조라서 실패가 예언된
양피지 원고를 해독하려고 덤벼든 쌍둥이 형제 부분도 읽었다. 이쯤에 이르러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빨리 알고 싶은 조급함으로 그는 원고의 중간 대목을 훌쩍 건너뛰었다. 그러자 부드러운 과거의 여러 소리들과 베고니아의 속삭임, 격렬한 향수를 지나 환멸에 이르는 한숨 섞인 산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욕정에 사로잡힌 할아버지가 끝내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고원지대를 방황하는 대목을 읽으며 자기 출생의 비밀의 단서를 끌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우렐리아노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금방 알아냈으며 이로부터 핏줄 떠듬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갈과 노란 나비들이 가득 들어찬 저물녘의 목욕탕에서 반항심으로 자신을 내던진 한 여자를 상대로 욕정을 채운 어느 기계공에 의해 자신이 수태되는 비밀의 순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이 대목에 이르러 지나치게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불어온 거센 바람이 문짝과 창문을 부서뜨리고 동쪽 지붕을 날려버린 뒤 집의 기초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에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누나가 아니라 이모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 리오하차를 공격한 것을 시발로 하여 두 집안의 핏줄이 복잡하게 뒤엉킨 나머지 집안의 대를 마감하게 될 운명적인 괴물의 탄생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냈다. 아우렐리아노는 자기가 미리 알고 있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11페이지를 건너뛰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해독을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침내 그가 양피지 원고를 해독하게 된다는 예언을 읽으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착하게 빠진 순간 마콘도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먼지와 돌조각들이 다 소용돌이를 이루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예언을 약간 뒤집어 가서 자신이 죽는 날과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을 다 읽기도 전에 아우렐리아노는 자기가 결코 이 방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고에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가 양피지 원고를 다 읽는 순간 이 거울의 도시, 즉 신기루의 도시는 바람의 나라가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며 원고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100년 동안의 고독을 운명으로 걸머진 집안은 영원히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상 샤프트였어요.